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K-팝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1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 세계 150여 개국 4만 3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잼버리 대회 폐영식과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가 치러졌습니다. 1, 2부로 진행된 K-팝 콘서트에서는 뉴진스와 아이브, NCT 드림 등 한류를 이끄는 대표적인 아이돌이 공연을 펼쳤고 대원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K-팝 콘서트가 끝난 뒤 2시간 반에 걸쳐 대원들이 순차적으로 월드컵 경기장에서 퇴장한 뒤 버스와 지하철편으로 숙소 둥지로 이동했습니다. 공연과 퇴장 과정에서 특별한 안전사고나 범죄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처럼 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한 K-팝 콘서트의 입장과 퇴장에만 꼬박 6시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 4만여 명의 대원들이 한데 모이면서 버스 1,400여 대가 줄지어선 진풍경도 펼쳐졌는데요. 마지막까지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K-팝 콘서트에 참여하는 잼버리 대원들을 태운 버스가 셀 수 없이 밀려듭니다. 대원들은 잔뜩 설레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콘서트가 열리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I'm very excited. I really want to see it. I actually voted for Mamamoo and they are coming, so I'm very happy. 잼버리 마지막 일정인 퇴영식과 콘서트에 참석한 대원은 전 세계 150여 개국 4만여 명. 입장에만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버스만 1,400여 대로 일렬로 세우면 무려 17km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대규모 인파에 일대 도로는 통제됐고 공터는 대형 주차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등으로 불안감이 커진 데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안전관리에 주력했습니다. 경찰 기동대 2,500여 명이 구석구석 배치됐고 교통경찰 400여 명과 순찰차 30대 등은 주변 교통 관리에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 현장 응급의료소까지 설치됐습니다. K-팝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낀 대망의 콘서트가 끝나고 대원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입장만큼이나 퇴장 또한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2시간을 훌쩍 넘긴 자정 무렵에야 퇴장이 완료됐습니다. I've never seen a K-pop concert before today, so it was very beautiful to me. And I think I would say that is an amazing experience and that everyone should try once in his life. 행사 뒤 인솔자와 대원들이 서울 시내 관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홍대와 이태원, 강남에 기동대를 배치했습니다. 12일간의 대장정을 완주한 대원들은 오늘부터 귀국길에 오릅니다. 일본은 며칠 더 한국에 머물며 관광을 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폐막을 앞둔 새만금 세계 잼버리와 관련해 야당이 강조하는 책임 소재는 대회가 끝난 뒤에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에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검토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공식 제안을 받은 바는 없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는 수단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행사 준비 대신 SOC 사업 예산 확보 수단으로 국제 행사를 활용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지방자치를 강조하다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행사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사실상 파행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격 추락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 혼란이 지속되며 국민 공분이 확산했는데 여당은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잼버리 대회가 도행사가 아닌 국가적 행사인 만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한 잼버리 국정조사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세계 잼버리는 마무리됐지만 정부 눈앞에는 당장 눈덩이처럼 불어난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논란이 많은데 새만금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면서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준비 부족의 운영 미숙으로 휘청이던 새만금 잼버리에 태풍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대원들은 입소 일주일 만에 새만금 야영장을 떠났습니다. 이동 인력만 3만 7천 명, 마치 군사작전하듯 1000대가 넘는 버스를 타고 하루 만에 서울과 경기, 충북 등 8개 시도에 128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정부 관련 공공기관의 연수원, 또 기업체와 금융기관의 연수원, 또 종교시설의 연수원, 주로 이제 연수시설 위주로 구성이 됐고, 또 제일 많은 숫자는 대학교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새만금 대탈출, 잼버리의 의미는 퇴색했지만 돈은 더 쓰게 됐습니다. 버스비부터 수십억 원이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에서 야영지 등을 왕복하는 기존 계약보다 이동거리가 늘어났고 버스 대수도 대폭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숙식비도 1인당 하루 2만 원씩 잡아도 4박 5일이면 최소 30억 원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입국도 안 한 예멘과 시리아, 수단 등 유령 대원 300명의 숙소까지 준비해 허탕을 치기도 했습니다. 신경 쓴다고 출장 뷔페까지 불렀다가 음식을 전부 버려야 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준비에 들인 예산은 1171억 원. 지난 2015년 일본 잼버리와 비교하면 3배가량 많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예비비 69억과 행안부 특별교부세 30억 등 99억 원이 추가 투입되면서 1270억 규모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 교통비와 숙식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정부는 자치단체가 예비비를 쓰면 상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비용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어쨌든 국가의 책임 아래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를 놓고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관마다 숙식비에 대한 기준 등이 천차만별이고 장소를 옮긴 K-팝 콘서트 준비와 지역별 문화체험 행사비 등이 더해지면 청구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태풍이라는 재난 상황에 예산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지만 이미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국민 세금을 또 지출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태풍 카누는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피해를 남겼지만 맹위를 떨치던 폭염은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또 제7호 태풍 란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본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태풍 전후 날씨가 가장 다른 점은 온도입니다. 맹위를 떨치던 찜통더위와 열대야의 기세가 태풍으로 누그러들었습니다. 우선 서울 기준 35도 안팎까지 올랐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아침에는 열대야가 조금 더 이어지지만 다음 주 중반부터는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최고 기온은 3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기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시기여서 다시 극심한 무더위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데 역할을 한 7호 태풍 란. 태풍의 눈이 뚜렷한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이 태풍은 북서진에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한 뒤 북동쪽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후 만들어지는 태풍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길이 열리게 되면서 그다음 태풍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호 태풍 카눈과 7호 태풍 란이 동아시아 주변 기압계를 뒤흔들어 놓으면서 폭염 대신 태풍이 한반도를 위협하게 됐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태풍 카눈으로 400mm 넘는 비가 내린 강원 동해안 지역에 침수 피해 집계가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태풍으로 주민 609세대 938명이 일시대 피했고 어제 오후 5시 현재 102세대 152명은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 6개 시군에서는 주택 194채가 침수됐고 평창에서는 주택 1채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태풍 카눈으로 대구 군위군에서는 재방이 터져 마을이 통째로 침수됐는데요. 하루 만에 물은 빠졌지만 드러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뼈대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작물은 쓸려갔고 바닥은 온통 진흙탕입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것들도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축 늘어져 올해 수확은 어려워 보입니다. 대구 군위군에서 하천이 범람하자 불놀이와 평수리 등 주변 마을은 허리 높이까지 침수됐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참혹한 모습이 드러나자 주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트랙터도 떠내려갔고 경기도 떠내려갔고 그러니까 내년 농사 지은 데는 뭐 참 힘이 들기고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다. 진짜 말로는 뭐 얘기 못하죠 뭐. 가축들도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뻘밭이 된 축사에 마른 톱밥을 깔아주고 새 사료와 물을 준 뒤에야 겨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도 안심되더라고요. 소가 다 살아있으니까 안심이 됐는데 막 집 주위에 너무 막 처참하게 그거 해져가지고 뭐 어디에 손대야 될지 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피해를 키운 건 낡은 제방이었습니다. 범람이 시작된 제방입니다. 불어난 물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저지대에 있는 마을로 한꺼번에 물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보강 공사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공사 때문에 제방이 약해진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 농사하면 40년 다 되시도 40년 가까이 다 됐는데 아직 또 한 번도 물 그런 일도 매미 때도 안 그랬거든요. 이번 태풍으로 대구 군위군에서 1명이 숨졌고 달성군 가창면에서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가창면 일대에 70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환강댐 수문을 계속 열고 있다며 남북 간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이 환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며 6월 30일 장마철 시작 이후 계속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한의 피해를 주려는 의도에서 기습적으로 무단 방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남북 간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확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안한 데 대해 친이재명계 당원과 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서은석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혁신안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일부 당원으로 구성된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제 기구인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 때 한 표가 아닌 60표를 행사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며 혁신안은 대의원제를 오히려 정상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견에 참여한 일부 당원들도 민주당의 대표적인 부조리로 지목이 된 대의원제 개정을 담은 혁신안을 환영한다며 혁신안 수용을 전당원 투표로 회부해 당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안한 걸 두고 비명계는 중심으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내년 총선이나 민생 관련 시급한 사안이 아닌 당대표 선출 규칙을 지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친문 모임인 민주주의 4.0도 성명을 통해 이 문제로 당내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총선 전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말 것을 지도부와 의원총회에 제안했습니다. 당내 최대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당 조직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혁신위가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상태로 발표한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최종 혁신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개파의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이른바 개딸 권력의 제도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역대 정당사 통틀어 최악의 혁신위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혁신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민주당 도덕성 제고는 아예 물 건너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은 별도로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이 대표를 소환할 전망인 가운데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은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 지사가 침묵하는 이유가 뭔지 우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근 재판이 두 차례나 파행됐습니다. 공판과 접견을 주로 담당한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인 유지를 두고 부인이 역정을 낸 데 이어 다른 법무법인 덕수 변호인이 검찰과 법정에서 대립하다 퇴정했기 때문입니다. 파행 이유는 번복을 거듭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에 경기도는 관련 없다던 입장을 바꾸어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부인과 법무법인 덕수 측은 검찰의 강압 수사와 형량 완화 유혹에 따른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했고 한동훈 장관과 검찰은 불리한 진술을 막으려는 유례없는 사법방해라고 맞섰습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방해입니다. 변호인 해임을 둘러싸고 부인과 법정 다툼까지 벌이며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이 전 부지사를 두고 이 대표에 대한 보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이 전 부지사의 태도에는 여러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고 보는 검찰에 협력해 본인의 형량을 낮추려고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지난 8일 공판만 피한 뒤 이후 검찰 진술을 재번복하고 이 대표를 도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는 별개로 이달 중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의 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는 걸 막은 건 외압이라는 야당과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란 여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국회를 찾아 외압 의혹을 부인한 다음 날 민주당은 국방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습니다. 정부가 말로는 엄정한 수사를 강조해놓고 실제 사단장 책임이 거론되니 태도를 바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장관의 결재 번복과 경찰로의 이첩 보류는 수사에 대한 외압이자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습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식으로 표현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문서 파회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런 거 아닙니까? 특히 정부가 해병대 1사단장 지키기에 나섰다며 배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가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까지 겨냥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다툼을 예고한 건데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재검토 조치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외압은 없었다는 국방부 해명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지 대통령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이른바 정복 기자회견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서 군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며 당당하면 조사에 응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창군사상 처음으로 개인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억울하고 진실이 있다고 그러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고 그리고 군인답게 그 절차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주문과 국방부의 진화 노력에도 파장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란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이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며 자신의 거취 또한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이한준 사장은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의 사직서를 받았다며 향후 자신의 거취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가운데 보강 철근이 빠진 아파트 단지에 5곳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보강 철근이 빠진 단지는 모두 20곳입니다. LH는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 공사가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는 자체 판단해서 발표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선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며 주민과 협의해 신속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일부가 제외된 데 책임을 물어 LH 임원 4명을 의원 면직 처리했습니다. 이 사장은 전체 임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면직된 임원들은 부사장과 국민주거복지본부장, 국토도시개발본부장, 공정경영혁신본부장 등 4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한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문제가 4년여 만에 해결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인 수감자의 완전한 석방과 동결 자금 해제 절차 완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2015년 이란은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 영국 등과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인 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대이란 제재에 복원했습니다. 한국에 수출한 이란의 석유 대금 약 70억 달러, 9조 2천억 원이 묶인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란은 막대한 규모의 석유 대금이 동결되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습니다.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3개월간 억류했다 풀어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란 발언 때도 동결 자금 문제를 거론하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9월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에서 동결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하에 미국 등 주요국과 수시로 협의해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4년여 만에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았던 악재가 해결 수순에 들어가면서 한이란 관계는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동결 자금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이란 핵 합의가 복원되는 게 아닌 만큼
대이란 관계가 예전처럼 활성화되리라 섣불리 전망하기는 이릅니다. 정상적인 관계로 갖는 것은 맞는데 이거를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해서 우리와 이란 관계가 이 돈이 묶여지기 이전에 아주 좋았던 관계로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부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이란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한 해 200만 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지이자 옛 하와이 왕국의 수도가 있던 마우이 섬의 항구 도시가 화재로 폐허가 됐습니다. 가뭄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를 덮친 불이 거대한 연기를 내뿜으며 이글거리고 맞은편에는 맥없이 쓰러진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부둣가는 건물과 차량 구분할 것 없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까맣게 변한 나무, 매연이 번지는 하늘, 형체를 알 수 없는 잔해가 널린 도로, 사방 어디에도 성한 것이 없습니다. 거대한 건물은 벽이 뻥 뚫린 채 위태로운 기둥만 남았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마저 흉물처럼 그을렸습니다. 지난 8일부터 하와이를 덮친 화만은 허리케인 도라의 강풍 영향과 건조한 목초에 낮은 습도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So that part of Maui has a very steep mountain range, and so you get actually faster winds on the downslope side or the lee side of the mountain range. When you have higher temperatures, you have more evaporation of water, and also you can think of it as plants being thirstier. 하와이 전체에 사이렌 400개를 설치한 세계 최대 안전경보 시스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대피한 주민들은 화염을 직접 보거나 타는 냄새를 맡고서야 위험을 알아차렸다고 말합니다. I have full faith and confidence in the leadership in Hawaii to stay on top of this, but they will have our full support, and it really is tragic. 옛 하와이 왕국의 수도였던 마우이 섬의 항구 도시 라하이나. 건물 1,700여 채가 소실되는 등 도시 전체의 80%가 전소한 피해를 뒤로 한 채 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가운데 한 곳이 또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상반기에만 10조 원 넘는 손실이 쌓인 터라 중국 당국까지 나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6월 중국 텐진에서 아파트 한 채가 한쪽으로 기울어 주민 4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아파트 주변 집안 침하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로 추정되는데 부실 시공에 대한 비난도 빗발쳤습니다. 目前安全也好，或者说不敢保证将来，起码你得有那种数据，让我们一个老百姓心里踏实。 그로부터 2달 뒤 이 아파트를 지은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 가든이 비슷한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지난 6일 만기가 도래한 채권 이자 2,250만 달러를 갚지 못하면서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30일 유예 기간이 있다지만 상반기 10조 원 넘는 손실이 쌓인 터라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컨트리 가든의 신용 등급은 7단계나 추락했고 주가는 1월 고점 대비 70% 폭락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서 같은 업계의 완다그룹도 지난달 계열사 지분을 팔아 가까스로 파산 위기를 넘겼습니다. 2년 전 고비를 맞았던 헝다그룹이 한 해 걸러 내놓은 실적표는 무려 147조 원 손실이었습니다. 총체적 부실에 중국 전역에서 200곳 넘는 공사장이 멈춰섰고 내 집 마련에 전 재산을 걸었던 서민들은 짓담한 아파트에서 난민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因为没有热水，没有水，没电呢，就在这个地方，这水管水晒热了，我们就这么的洗头了。 여기에 얽힌 담보대출 역시 약 365조 원 규모. 금융권 붕괴 도미노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컨트리 가든의 창업주 일가는 이번 주말 3,500만 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어서
헝다 사태 때처럼 사제를 털어 부도를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도매 물가가 예상보다 오르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진정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6월보다 0.3%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 0.2%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승률도 0.8%로 지난 6월에 0.2%보다 다소 올랐지만 2달 연속 1%선 아래에 머물며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뺀 근원 생산자 물가는 전달보다 0.2%, 전년 동월 대비 2.7% 각각 올랐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성장세를 회복했습니다. AFP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 연방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러시아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4.5%를 보인 뒤 지난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내림세를 기록한 데서 반등한 결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상대국 수도를 향한 공습이 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드론이 폭발하는가 하면 키이우는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모스크바 서쪽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보낸 드론이 러시아 방공망의 전파 방해 때문에 추락해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눈앞에서 폭발을 바라본 시민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Тут сейчас такой взрыв был, ё-моё! Фух, офигеть! Тут просто асфальт трёсся. 모스크바 서남부 칼루가주도 드론 공격을 받아 공항 두 곳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공격 대상도 인구가 밀집된 모스크바를 향하고 있습니다. Конечно, страх есть. У меня 3 детей. Конечно, я беспокоюсь. Это уже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вблизи от нас происходит.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요란한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폭발음도 여러 차례 들립니다. 키이우시 당국은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남동부 지역을 되찾기 위해 2달이 넘도록 대반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전선에서 두 나라 공방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지자 상대 수도를 향한 공습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국 병무청장을 일제히 해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요 사법보안기관과 회의한 뒤 성명을 내고 전국 병무청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축제나 징병 대상자의 국외도피 알선 등 권한 남용 사례들이 드러났다며 해임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병체계는 전쟁이 무엇인지 아는 동시에 전쟁 중 냉소주의와 뇌물이 왜 반역인지 정확히 아는 이들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의 사이버 위협 보고서를 보면 북한 등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정부와 기관의 컴퓨터에 접근해 스파이 활동을 하고 민감한 정보를 훔치며 파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북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 행위로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지속적으로 절도했고 북한 정부 후원을 받는 해커들이 헬스케어 기업에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5억 원이 넘는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구속된 운전자는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적발돼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은 28살 신모 씨. 끔찍한 사고에도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고 똑바로 서 있기 힘든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맞는 등 마약 정밀 검사에서 검출된 약물만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가지에 달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 YTN 취재 결과 신 씨가 마약을 투약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초반부터 마약에 손을 댔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공범과 함께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5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필로폰의 양은 일회용 주사기 16개 분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걸 빼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마약 중독 치료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2019년 지인들과 공모해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 씨를 석방했다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을 자초한 경찰은 신 씨의 마약 전과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밀검사 결과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진 구속을 담보할 수 없어 풀어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장이 청구돼 법원에 출석한 신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약물 과다 투약 혐의에 대해선 극구 부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약물 과다 투약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신 씨가 약물을 처방받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약물 오남용 과정에 도움을 준 의료인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2월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닷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아이를 찾았는데 현장엔 50대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남성 알고 보니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갔던 상습적인 아동 성범죄자였는데요.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강원도 춘천 초등학생 A양이 버스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서울 가는 버스에 탄 A양, 실종 신고 닷새 뒤에야 충북 충주 창고 건물에서 찾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50대 남성 김모 씨가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이 처음 현장을 확인했을 때 김 씨는 A양을 천장에 감금했습니다. 아이는 왜 데려갔나요? 아이 데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구속 당시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초등학생 유인과 감금,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그런데 김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여죄를 확인하자 추가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6, 7개월 사이 시흥과 행성 등 전국 각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꿰어낸 피해자가 무려 5명. 모두 초등학생, 중학생 등 미성년자였고 채팅 앱을 통해 가출을 권한 뒤 유인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휴대전화 유심을 뺏고 가출 당시 옷과 모자를 갈아입게 한 뒤 CCTV를 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각 실종 사건이 해당 경찰서에 접수됐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어린 피해 학생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단순 종결 처리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은 이유인데 몇 달 사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되풀이한 겁니다. 기존 혐의에 성착취물 제작 소지 등 다수 혐의가 더해진 김 씨.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거론한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은 반인도적, 국제적 범죄라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전국을 떠돌던 김 씨는 과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 징역형과 함께 법원은 신상 공개 1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하며 사실상 아이들에 대한 접근 자체를 평생 막았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7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5% 줄어든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해안가의 한 삼성급 호텔입니다. 여름 극성수기에도 빈객실이 적지 않습니다. 호텔 체크인 시간이 다가와도 로비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달 이 호텔의 예약률은 현재 30% 수준.
코로나19 이전이던 지난 2019년 만실에 가까웠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대형 호텔들이 변함없는 성수기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호텔들은 고객이 줄어든 데다 출혈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진짜 80%, 90% 하던 게 작년부터 이제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토막이 돼가지고 지금 뭐 저희 호텔뿐만 아니고 제주도 내 관광 호텔 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음식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에 위치한 이 식당은 올여름 매출 상승을 기대했지만 작년 이맘때에 비해 오히려 손님이 줄었습니다. 반면 운영비는 껑충 뛰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작년보다 이제 손님도 많이 줄고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비도 올라가지고 지금 식당 영업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손님이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지금 뭐 너무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반사 이익을 본 도내 지정면세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 중인 지정면세점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보다 20% 줄었고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은 30%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내국인을 중심으로 줄면서 관련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7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편 축소, 고물가 이미지 등이 겹치면서 제주를 찾는 발걸음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도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아 지역 경제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큰 불길은 약 1시간 반 만에 잡혔지만 공장 건물 3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울 흑석동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수도관에서 대량의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파열된 배관의 물 공급을 막고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선 가운데 작업을 마치는 대로 원인 조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에서 달리던 킥보드가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탄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이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킥보드가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택시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그룹으로 다니니까 여러 대가 같이 다니니까 무법자들이 펀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0대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심야 거리를 뒤흔든 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그재그로 미친 듯이 내달리는가 하면 발을 올린 고개 운전은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다쳤는데도 계속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럼요. 얼굴 다쳤는데도 태워달래요. 마트에 다 갔었어요. 아, 재밌잖아요. 그냥 경찰이라 오면 재밌고 한 번씩 땡기고 싶고 그런 거죠. 단속 경찰과 폭주족들의 추격전이 벌어지면서 도로는 아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역주행을 가는 놈이 어딨어? 중앙선 넘어서 가는 사람이 어딨어? 인터넷에는 회원수가 10,000명을 넘어서는 폭주족 전용 모임까지 생겼습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고수섭 치는 건 재밌지 않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데. 자동차 폭주족들이 늘면서 불법 개조 또한 젊은 층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출처불명의 핸들,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눈부신 서치라이트.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은 접었다 폈다 제멋대로입니다. 폭주족들은 애국심과 연결시키고 있지만 스트레스 해소에 더 가깝습니다.
과잉 단속이라지만 어쩌면 경찰의 단속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전히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시간당 10mm 이상으로 다소 강한데요. 오늘 오후나 저녁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양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선선했지만 오늘은 다시 더워집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서 덥겠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과 충청, 남부는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5도, 청주가 24.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는 3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광복절인 화요일에는 영동 지방에만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돼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연휴 첫날인 오늘 지방 쪽으로 향하는 차들이 가장 많겠고요. 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오전 10시와 오후 1시 사이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대를 피해서 출발하는 게 좋겠죠. 많이 막힐 땐 서울에서 양양까지 4시간 30분, 강릉까지는 5시간 40분, 부산까지도 7시간 넘게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주요 노선 중에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노선들이 많이 답답해지고 있는데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벌써 용인 일대 정체가 8km 구간이고요. 강원권을 포함해 곳곳으로 노면이 일부 젖어 있어서 오늘도 안전운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52번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원주 쪽은 초월 부근에서 짧은 구간 막히는데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벌써 화도를 포함해서 8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으로 마련되어 있는 졸음 쉼터와 휴게소 잘 활용하면서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쪽 남양주 부근은 지금 화면상의 소통 상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일 가까워지면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1번 경부선 부산 쪽은 잠원에서 서초까지 막히는데 곳곳으로 교통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